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짝꿍, 캠핑 사기, 체력 테스트, 소송 작전인데요. 먼저 체력 테스트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9월 17일 포문을 연 극한 데뷔 야생돌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외딴 섬을 배경으로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한 아이돌 지망생 45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아이돌로서의 숨겨진 가능성을 평가받기 위해 달리기부터 팔굽혀펴기까지 다양한 체력 테스트를 거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이돌밖에 저는 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데뷔도 될 겁니다. 모기사슬의 치상이가 돼보자. 모든 걸 쏟아내야겠다. 지금 만들었던 체력이 반드시 도움되니까 다 누를 자신이 있습니다. 컴온 끝까지! 다 내 라이벌이야. 제가 다 이겨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수리가 곧 생존입니다. 미쳐보려고요. 살아남아야 데뷔할 수 있다. 야생돌의 규칙은 서로의 이름을, 나이를, 과거를 물을 수 없다. 와, 최종 데뷔 멤버는요, 단 7일입니다. 야생돌의 미션은 체력 300점, 실력 600점, 온라인 인기 투표 100점, 1000점 만점입니다. 워밍업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네? 뒤에 있는 바다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바다에? 어디까지 가야 돼? 한참 가는 거야. 깃발 꽂혀 있는 거 봐. 자신의 번호가 적힌 깃발을 뽑아들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단 선착순 14명만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할만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 생각으로 14일 무조건 될 것 같다. 사모님이 지쳤어. 그 전에 그 말을 했었잖아요. 퇴소하고 싶은 사람은 번호표를 뽑아도 좋다는. 중도 포기해도 됩니다. 아 잠깐 이렇게 하면서. 야생 수련장. 우리 첫 번째 운동은 어머, 스톤 푸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수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30점, 나머지는 자동 분배합니다. 메디슨 볼 같은 거 이제 두고 원래 우리 많이 하죠. 평평한 맨바닥에 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둘, 셋, 넷, 20, 여섯. 네, 박수 안 해? 아, 네. 80.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남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간절함이 보인다, 30초.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사람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해보자. 현재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야생에서 펼쳐지는 극한 데뷔 프로젝트 야생돌. MBC에서 새롭게 선보인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근력, 지구력을 바탕으로 롱런할 수 있는 아이돌 자질 평가하는 거네요. 2회가 기대돼요. 잘생긴 아이들에게만 데뷔 기회 주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너무 많았음. 또 다른 매력 보여줄 수 있는 짐승돌 뽑는 거 좋음. 무슨 아이돌 뽑는데 꼭 저렇게 해서 뽑아야 하나? 더울 때 촬영했을 텐데 해도 너무했다.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 오디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이 있었던 한편 체력 테스트라는 진행 방식에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극한 대비 야생돌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각적으로 좀 차별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거대한 탑 앞에 45명의 도전자들이 모였는데 뭐 어찌 보면 고대 전사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어떤 보여지는 면들이 좀 차별화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눈에 들어왔고 또 평가 기준에 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기존의 오디션들은 노래 실력이나 팀워크나 아니면 이제 대중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번 야생돌에서는 체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별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살짝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돌을 선정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이 오디션을 야외에서 행해야 되는지 저 자신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이 도전하는 45명 아이돌들의 성장기가 훨씬 더 깊숙하게 진실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아이돌 지망생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좀 다른 매력을 발굴하고 싶다라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차별화에만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야생으로 보내서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체력 테스트를 거치면서 아이돌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서 차별화만 보이고 야생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어떤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MC들의 역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하는 역할에만 이제 스튜디오 패널들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어떤 그 방향성과 컨셉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굳이 꼭 군사문화 서바이벌 프로그램 포맷을 빌려왔었어야 됐는가 그 부분은 저도 여전히 좀 불만이고 설명이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인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면들이 있어요. 아쉽게 2, 3등을 했지만 굉장히 승부욕을 많이 불태웠던 사람 여기서 조금 엉뚱한 면모를 보였던 사람 장갑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까? 뒤집어서. 아, 14호 일단. 귀엽다, 귀여워. 일단 14호. 집에 가고 싶어. 저는 매력점도 들어가요. 매력이 있네요. 매력이 있습니다, 14호. 단순히 데뷔조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저런 부분에서 재밌었어 저런 부분에서 인상적이었어 라면서 사람들이 오래 기억을 하고 그 캐릭터를 인지하는 게 또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면은 캐릭터 빌딩을 빠른 속도로 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의외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기획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 나왔는데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현재 포맷이 가진 장점에 설득력을 더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송작전인데요. 이승환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207일째 백신 수송작전을 치르고 있는 육군 특전사 요원들의 업무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백신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새벽 3시 반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요원들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우리가 지원한다! 장비부터 꼼꼼히 챙기고 바디캠 이상무. 330, 이상무. 커피는 도론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새벽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졸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마시면서. 차량 점검도 필수입니다. 자, 비상등 좌측, 우측. 오케이. 작전 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백신 인계라던가 임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처음 도착한 곳은 1시간 반 거리의 경기도 평택 백신 물류 창고. 막간에 꺼낸 아침 식사. 차량 내부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나마 시간에 쫓겨 운행 중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도착이 지연돼가지고 가면서 한 명씩 이제 식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빨리 출발을 해야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엄한 경계 속에 백신이 트럭에 실리고 백신 개수와 저장고 온도 확인, 특수 제작된 봉인지 부착까지 전 과정을 특전사 요원들이 책임집니다. 백신을 실은 트럭을 경찰과 특전사가 앞뒤에서 호위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전사 42팀입니다. 146호 차량 안전거리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럭의 실시간 위치, 백신 용기의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본부 상황실에 전송됩니다. 백신 호송 진행 상황 알 수 있겠습니까? 총 26개소 중 21개소 완료하였고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전 9시 반 첫 번째 병원에 도착. 백신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수차례 거듭 확인합니다. 백신 온도랑 수량 체크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무장한 다른 요원은 백신 트럭을 지킵니다. 백신의 탈취를 대비해 경계 근무에 서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르는 병원만 20여 곳, 이동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한 800 정도도 갈 때도 있습니다. 새벽잠을 설친 지 벌써 7개월째. 아내가 도시락에 붙여준 메모가 힘이 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고생하는데 자기도 맞고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고맙다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수송 작전은 오늘로 11,000회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백신이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특전사 요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백신 수송을 누가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덕분에 든든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실 줄은 몰랐네요. 뉴스 보니까 놀랍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신 감사하게 맞겠습니다. 이런 취재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후방에서 이런 노고가 있다는 걸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을 향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처럼 숨은 노력을 조명하는 취재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백신 수송을 이렇게 특전사들이 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종하는 병원까지 오게 되는지를 처음 알게 됐고요.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점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 덕분이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커졌고요. 그 사건, 사고나 갈등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언론 보도에서 사실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주는 힘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이 좀 자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안도감을 느낀 그런 보도였던 것 같아요. 이 육군 특전사들의 노고와 고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백신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들의 이동 동선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IT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잘 돼서 어느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있구나, 잘 갖춰져 있구나, 이런 점들을 같이 조명해준 보도여서 재난 상황이 이제 2년째 이어지지만 위태위태한 일상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보도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특전사 요원들의 이 작전 수행기를 단계별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어떤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정성 들여 싼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손편지도 좀 보여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잔잔한 공감을 얻기에는 충분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송하는 시간이 대부분 출근 시간하고 겹치니까 수송 작전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수송을 하는 차량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 혹시나 뭔가 협조해 줄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었더라면 더욱 차별화된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짝꿍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9일 방송된 복면가왕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복면가왕 최초로 짝꿍으로 이루어진 팀별 듀엣 대결을 펼치는가 하면 그간 익명이었던 판정단 투표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형식의 새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복면가왕 사상 최초로 가족 혹은 절친이 복면가수 팀을 결성해서 듀엣으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약이라도 타는 걸까? I say it's true. 평범한 네 목소리에 1부터 10까지 네 과거들까지 바삭하게 다 아는 내가 대체 뭔 바람에 이러는지 애써 뺑 돌려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 떠윌 먹었다기에 노래 됐는데 이건 와 또 네 주위만 맴돌네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오늘은 투표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와 함께 여러분들의 투표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청담동 의형제 쪽으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은 좀 용감한 형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명창 가문 분들께 조금 점수를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대결의 승자는 바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추석 특집 듀엣 대결이라니 듀엣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모처럼 제대로 된 추석 특집이네요. 절친 특집 같기도 하고 잘 봤습니다. 투표 실명제를 할 줄이야. 익명으로 할 때보다 더 긴장감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롭게 등장한 장치들로 인해서 더욱 흥미롭게 시청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려진 이번 복면가왕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복면가왕이 좀 폭넓은 연령대의 시청층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듀엣 대결은 명절 특집으로서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복면가왕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장점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포맷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한 그런 추석 특집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듀엣 조합도 예상치 않은 조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령 이제 뮤지컬 배우 리사 씨라든지 애지원의 민 씨가 15년 우정의 절친인데 듀엣 무대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좀 의외의 친목 조합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들도 재미가 있었고요. 또 투표 실명제 아까 시청자 댓글에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이다.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아, 취향이니까요. 네, 취향이니까. 예. 군더더기 걷어내고 나는 이쪽이 좋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더 편하죠. 그럼요.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이게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취향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출연진들에 대한 어떤 존중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유쾌하게 봤습니다. 복면가왕 포맷이 지금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미국판 복면가왕을 방송하고 있는 미국 폭스사에서는 아예 이제 복면가왕 컨셉에다가 사이버 컨셉을 더해서 아바타들이 이제 대결을 하는 얼터이고라는 쇼를 또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MBC도 프랑스 방송사와 이제 합작으로 더 마스크드 탤런트를 선보이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면가왕 포맷이 점점 더 뻗어나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포맷의 본가로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전통을 지키되 조금씩 더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지점에서 복면가왕이 좀 지고 있던 어깨의 짐이 적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이 포맷이 얼마나 더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서 잘 증명한 회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맷도 이렇게 새로워지고 알고 있는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도 이렇게 새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듀엣 대결이 얼개를 바꾸지 않고도 굉장히 쇼의 수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음악으로 본다면 혼자 부를 때보다 둘이 부르니까 뭐 화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 조화로운 면들이 더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추리를 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 복선들이 이제 얽히고 하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저 두 사람을 다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 붕어빵 친구로 나온 김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한쪽이 과연 누구이냐 추리의 선이 다양해져서 그런 데서 오는 재미도 저는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 곡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3라운드에 못 올라가면 다 두 번째 곡까지만 부르고 끝나잖아요. 이 마지막 정말 심혈을 기울였더니 세 번째 곡을 아무 곳에서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저는 복면가왕 외전처럼 부르고 싶었던 나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외연을 넓히는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캠핑 사기인데요.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9월 17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캠핑객을 상대로 한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해 집중 취재했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3자 사기부터 카페 운영진 사칭 등 각종 캠핑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캠핑철을 맞아 캠핑 용품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우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중고 물품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중고장터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캠핑의 매력에 푹 빠졌던 피해자는 추워진 날씨에 난로를 사려고 했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가보다 약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집거래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고 3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운송장이 찍힌 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요 운송장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다음날 택배 조회를 해봤더니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 운송장이 좀 조작되지 않았나. 운송장 자체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로는 애초에 피해자에게 보낸 적도 없었던 거죠. 2018년부터 캠핑을 시작한 이재민 씨 가족도 사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고 사이트 내에 이제 사기가 많은 거를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자에게 사려고 하는 그 난로 제품과 판매자의 닉네임을 이제 글씨를 써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진을 받고 나서야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기였습니다. 돈을 입금을 한 후에 몇십 분 뒤에 다른 중고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똑같은 이제 판매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집사람한테 네가 한번 문자를 보내봐, 팔렸나 안 팔렸나. 근데 안 팔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기인 걸 알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진의 실체입니다. 자기는 이제 실제로 물건은 없고 진짜 판매자한테 받은 삼자 사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신종 사기 수법, 삼자 사기란 이런 겁니다. 피해자가 검증을 위해서 실제 사진을 요청하면 실제 판매자에게 사진을 받아서 다시 건네주는 수법이죠. 다시 말해서 물건이 없는데도 있는 척 속이는 겁니다. 점점 더 치밀해지는 사기 수법들. 그런데 캠핑객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특정 제품들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칭 피해를 하시는 분들이 선입금을 받는. 고가의 용품이 많다 보니 한탕을 노리는 표적이 되는 건데요. 사칭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장에 찾아오셔서 물건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좀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다 보니 이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풍속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일단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삼자 사기라든지 사칭 사기와 같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종 사기 기법으로 보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할 재간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대비책을 마련하는 순간 더 고도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고 할 테니까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런 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조명을 했다면 짧지만 이 좀 더 종합적인 고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거래 그 사기 피해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일인데 왜 굳이 캠핑 사기일까라는 점에 의문을 품었는데 처음부터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워낙 캠핑용품에 고가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입문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막상 신품을 사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중고로 많이 구매를 한다. 근데 또 이들이 입문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현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취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잘 설득을 하고 보도를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또 운송장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중고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안전한 게 그냥 운송장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걸 추적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정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구나. 왜 그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익히 알려졌던 그런 조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령 이제 채팅으로 유도해서 하는 어떤 거래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꼭 물건을 확인을 해라. 또 판매처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알지만 우리가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와 너무 상반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이 예방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더 풍성하게 제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사소한 정보여도 이런 유형들을 다시 한번 보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사기 당할 확률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는 짚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용품 사기 피해자의 인터뷰라든지 뭐 사기 당시 직접 나눈 대화 기록들 공개하면서 또 피해 과정을 저는 어느 정도 상세히 알려줬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방송 오늘 아침이 단순 정보 전달에서 나아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